다른 사람에게 나의 치부를 쉽게 말하지 마라. 나의 철학을 결코 남에게 얘기하지 마라. 말 조심해라. 살면서 이런 말 참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많이 하신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자식들에게 하게 되는 말이기도 하죠. 어린 시절 부모나 어른들이 던진 차가운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혀서 평생을 가슴앓이 하면서 사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의 힘이란 죽은 이를 무덤에서 불러낼 수도 있고 산자를 땅에 묻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아주 위력적인 수단이지요.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나이 든 사람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TV에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만 봐도 그렇습니다. 언제 사람이 돌변할지 모르는 흉흉한 시대이죠. 하지만 비단 이런 사건들 때문만은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오래된 친구와 사이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믿었던 사람에게도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알고 보면 참 웃긴 일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나 말 조심하라고 항상 얘기하지. 정작 우리들이 조심해야 할 말은 정확히 모르니까 말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 수많은 인생의 풍파를 겪으면서 나의 생각, 나의 철학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있을 수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노후에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수록 절대 남에게 하면 안 되는 말 10가지에 대해 법륜 스님의 지혜로 배워보겠습니다. 만약 남에게 괜한 말을 해서 상처받은 적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그럼 결코 노후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손해보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과거를 결코 남들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의 진솔한 과거에 대한 말은 결코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매일 한 이불을 같이 쓰는 배우자에게도 과거의 비밀만은 지켜야 합니다. 후에 다툼이 있을 때 내 비밀이 나의 치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타인이야 말에 무엇할까요?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가고 10,000사람의 입으로 옮겨진다고 합니다. 아직도 과거의 기억이 상처가 되시고 힘드신가요? 그때 했던 아픈 선택이 후회되시나요? 그만큼 마음 아프게 후회했으면 이제는 그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아픈 과거를 말하지 마세요. 나의 과거는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 안에서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역사로부터 배우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는 말처럼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우고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알차고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우리 인간을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친한 친구나 아내, 남편에게도 나의 과거사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위안을 주더라도 나중에는 내 과거의 불행이 듣는 이에게 위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나의 치부를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완벽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다 사연이 있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남들에게 말 못하는 치부가 다들 하나씩은 있으실 겁니다. 제발 부탁이지만 내 치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에 넣어서 바닷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잊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처음에는 위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것이 나의 약점이 됩니다. 저는 말 한마디로 멀어지게 된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어둡고 슬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위로가 되는 것은 친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라고 생각했죠. 물론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잠시뿐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타인에게 위로를 받겠다는 기대는
저에게 다시 화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치부를 말해버리면 어느 순간 나의 약점에 대해서 친구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순간이 옵니다. 친할 때는 간이고 쓸개고 모두 다 줄 것처럼 하다가도 조금만 서운하면 쉽게 돌아서는 것이 갈대보다 잘 흔들리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모두 털어놓으면 속은 후련합니다. 나중에는 찝찝하고 후회스러운 때가 항상 찾아옵니다. 결국에는 내 문제고 나만큼 내 문제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가족 말고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세 번째, 절대 돈 자랑 하지 마십시오. 돈은 참 무섭습니다. 돈이 좀 있다고 얘기하는 순간 시기질투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인간은 다른 이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는 존재입니다. 부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간혹 졸부들 돈 많은 티를 못 내서 안달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하고 가진 것이 많다고 없이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아하고 귀티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없어 보이고 천박하다고까지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모두가 돈을 잘 벌기 위해 저마다의 투쟁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돈 자랑 한번 잘못하면 듣는 이에게 빨간 사이렌이 울립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는 저만큼 못 버는데,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돈 좀 있다고 말하는 어르신들 등골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친구의 권유로 투자를 했다가 돈을 잃은 사람도 있고,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썼다가 몽땅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 자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괜히 돈 자랑했다가 돈 빌려달라는 사람 때문에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나의 목표를 남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내 목표를 이루기 힘들다는 말이죠. 아직 시작도 안 한 목표를 남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 목표로부터 멀어지는 일입니다. 출발도 하기 전에 의지를 뺏깁니다. 결국 목표를 만들고 성취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어 목표를 향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때까지 혼자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타인의 조언이 오히려 혼란만 일으킵니다. 내 목표를 입 밖으로 꺼내면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목표를 방해하기 십상입니다. 또 어차피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충고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직한 마음으로 묵묵히 혼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셔야 됩니다. 자신감 있게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인생 항로를 명확하게 정했다면 그 목표가 지향하는 곳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의지뿐입니다. 다섯 번째, 남들에게 절대로 생색을 내지 마십시오. 입만 열면 자랑하고 생색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랑 같지 않은 것을 자랑하는가 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나 생색내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한 번씩 있었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시는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죠. 주고 나서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준 것에 집착하면 생색내게 되고 대접받고 싶게 됩니다. 분명 나는 내 것을 줬는데 왜 안 돌아오지? 하지 마십시오. 당장 오지 않는다 해도 조급해하지 마세요. 내가 설령 그 복을 받지 못해도 내 자손에게라도 복이 가게 됩니다. 주변에 보면 항상 웃는 얼굴로 남에게 베풀며 사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당장 보면 손해인 것 같아도 그 자식들에게 다 그 은덕이 내려갑니다. 좋은 마음으로 친구 밥 사주고 술 사줬으면 그냥 잊어버려야 됩니다. 다음은 친구가 사겠지 생각하면 자꾸 기대하게 됩니다.
마음 안에서 진심으로 베푼 것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모르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굳이 선행을 밝히지 마시고 생색내지도 마세요.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치고 충분합니다. 6번째, 다른 이들에게 내 가족의 비밀을 말하지 마십시오. 가족의 비밀은 가족 안에서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사연과 비밀이 있는 것처럼 부모, 형제네, 자식에게도 꼭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다. 혹시 자식의 일기장을 몰래 꺼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앞으로는 절대 아이의 비밀을 몰래 알려 하지 마셔야 됩니다. 나의 비밀이 중요한 만큼 가족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이에게 가족의 비밀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의 사생활과 생각을 존중해 줍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말은 발 없이 천리를 가고 돌고 돌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이나 가족의 비밀을 얘기했다가는 결국은 그것이 언젠가 되돌아와서 자신의 뒤통수를 때리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를 만나서 가족의 은밀한 비밀과 치부에 대해 안주거리로 올려서 말씀하지 마세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약속을 지킬 때 집안으로 들어오려는 부름도 달아나 버립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7번째, 나의 치명적인 약점은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 10명에게 나의 깊은 약점을 이야기하면 앞에서는 모두 위로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중 8명은 뒤돌아서면 내 아픔을 이용해 본인들의 행복을 쟁취합니다.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겐 내 삶을 담보 잡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피치 못할 상황에서 약점을 이야기해야 할 때도 절대로 모든 약점을 한 번에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입 밖으로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합니다. 수다쟁이처럼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은은한 기운을 바라는 사람은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즐기는 게 인간입니다. 정말 치명적인 약점은 혼자의 노력으로밖에 극복 불가능합니다. 8번째, 나만의 철학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 모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당연한 인생사 이치입니다. 오랜 세월의 격정과 풍파를 이기는데 내 소신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요? 내 신념이 나에게는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선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을 타인에게 적용하려는 고집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억측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갈등과 신뢰의 파괴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내 철학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내 마음, 내 습관 하나 바꾸기 어려운데 남들이 내 뜻대로 바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내 머리만 아파질 뿐입니다. 특히 자식 문제에 있어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지 마셔야 됩니다. 중학교 2학년을 지나온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에 정확히 반대로 행동하고 때로는 반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강요해서 잘 풀리는 일이란 없죠.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스스로의 철학은 혼자서만 소신 있게 지키는 게 좋습니다. 9번째, 친구의 비밀을 알게 되어도 또 다른 친구에게 말을 옮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믿는 친구가 본인의 비밀을 알려주어도 절대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말을 옮기면 안 됩니다. 친구의 비밀은 내 마음속 판도라의 상자 깊은 곳에 넣고 잊어버리십시오. 내 친구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나라도 그 비밀을 지켜줘야 합니다.
가벼운 내 입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친구에게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슬프고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 내가 절친한 친구 한 명에게만 약점을 털어놨는데 시간이 지나 모두가 내 약점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친과의 신뢰와 우정이 깨질 뿐만 아니라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칠 것입니다. 우연이라도 알게 된 친구의 비밀은 끝까지 지켜줘야 합니다. 10번째, 여러분의 재능을 남들에게 섣불리 말하지 마십시오.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는 분들 중에도 자신만의 능력으로 남들을 도와주며 마음이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참으로 멋진 분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굳이 떠벌리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의 선의와 선행을 안 좋게 봅니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이런저런 충고와 조언을 하는 대신에 그저 말없이 가서 조용히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철학을 공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보다 행동입니다. 도움을 주었기에 질투받을 일도 없습니다. 이에 더불어 나에게도 뿌듯함과 만족감이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재능으로 남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지 마십시오. 내 능력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면 주위에 시간을 내달라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이제 우리는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늙은 몸을 아껴가며 사용하는 것이 내 자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재산이나 건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내 스스로가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오히려 자식을 돕는 길입니다. 그러니 몸을 아껴서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주위를 살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은 이렇게 나이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말 한마디의 위력이 더 크게 느껴지는데요. 내가 했는지도 기억 안 나는 말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말은 정말 잘해야 본전이고 보통은 너무 말이 많으면 실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든지 조심해서 나쁠 것이 없습니다. 특히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조심해서 화를 피해야 합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첫 번째, 내 과거를 결코 남들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의 진솔한 과거에 대한 말은 결코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매일 한 이불을 같이 쓰는 배우자에게도 과거의 비밀만은 지켜야 합니다. 후에 다툼이 있을 때 내 비밀이 나의 치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타인이야 말에 무엇할까요?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가고 10,000사람의 입으로 옮겨진다고 합니다. 아직도 과거의 기억이 상처가 되시고 힘드신가요? 그때 했던 아픈 선택이 후회되시나요? 그만큼 마음 아프게 후회했으면 이제는 그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아픈 과거를 말하지 마세요. 나의 과거는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 안에서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역사로부터 배우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는 말처럼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우고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알차고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우리 인간을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친한 친구나 아내, 남편에게도 나의 과거사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위안을 주더라도 나중에는 내 과거의 불행이 듣는 이에게 위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나의 치부를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완벽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다 사연이 있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남들에게 말 못하는 치부가 다들 하나씩은 있으실 겁니다. 제발 부탁이지만 내 치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에 넣어서
바닷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잊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처음에는 위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것이 나의 약점이 됩니다. 저는 말 한마디로 멀어지게 된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어둡고 슬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위로가 되는 것은 친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라고 생각했죠. 물론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잠시뿐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타인에게 위로를 받겠다는 기대는 저에게 다시 화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치부를 말해버리면 어느 순간 나의 약점에 대해서 친구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순간이 옵니다. 친할 때는 간이고 쓸개고 모두 다 줄 것처럼 하다가도 조금만 서운하면 쉽게 돌아서는 것이 갈대보다 잘 흔들리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모두 털어놓으면 속은 후련합니다. 나중에는 찝찝하고 후회스러운 때가 항상 찾아옵니다. 결국에는 내 문제고 나만큼 내 문제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가족 말고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세 번째, 절대 돈 자랑하지 마십시오. 돈은 참 무섭습니다. 돈이 좀 있다고 얘기하는 순간 시기질투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인간은 다른 이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는 존재입니다. 부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간혹 졸부들 돈 많은 티를 못 내서 안달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하고 가진 것이 많다고 없이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아하고 귀티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없어 보이고 천박하다고까지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모두가 돈을 잘 벌기 위해 저마다의 투쟁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돈 자랑 한번 잘못하면 듣는 이에게 빨간 사이렌이 울립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는 저만큼 못 버는데,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돈 좀 있다고 말하는 어르신들 등골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친구의 권유로 투자를 했다가 돈을 잃은 사람도 있고,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썼다가 몽땅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 자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괜히 돈 자랑했다가 돈 빌려달라는 사람 때문에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나의 목표를 남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내 목표를 이루기 힘들다는 말이죠. 아직 시작도 안 한 목표를 남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 목표로부터 멀어지는 일입니다. 출발도 하기 전에 의지를 뺏깁니다. 결국 목표를 만들고 성취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어 목표를 향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때까지 혼자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타인의 조언이 오히려 혼란만 일으킵니다. 내 목표를 입 밖으로 꺼내면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목표를 방해하기 십상입니다. 또 어차피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충고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직한 마음으로 묵묵히 혼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셔야 됩니다. 자신감 있게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인생 항로를 명확하게 정했다면 그 목표가 지향하는 곳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의지뿐입니다. 다섯 번째, 남들에게 절대로 생색을 내지 마십시오. 입만 열면 자랑하고 생색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랑 같지 않은 것을 자랑하는가 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나 생색내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한 번씩 있었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시는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죠. 주고 나서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준 것에 집착하면 생색내게 되고 대접받고 싶게 됩니다.
분명 나는 내 것을 줬는데 왜 안 돌아오지? 하지 마십시오. 당장 오지 않는다 해도 조급해하지 마세요. 내가 설령 그 복을 받지 못해도 내 자손에게라도 복이 가게 됩니다. 주변에 보면 항상 웃는 얼굴로 남에게 베풀며 사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당장 보면 손해인 것 같아도 그 자식들에게 다 그 은덕이 내려갑니다. 좋은 마음으로 친구 밥 사주고 술 사줬으면 그냥 잊어버려야 됩니다. 다음은 친구가 사겠지 생각하면 자꾸 기대하게 됩니다. 마음 안에서 진심으로 베푼 것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모르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굳이 선행을 밝히지 마시고 생색내지도 마세요.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치고 충분합니다. 6번째, 다른 이들에게 내 가족의 비밀을 말하지 마십시오. 가족의 비밀은 가족 안에서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사연과 비밀이 있는 것처럼 부모, 형제네, 자식에게도 꼭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다. 혹시 자식의 일기장을 몰래 꺼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앞으로는 절대 아이의 비밀을 몰래 알려 하지 마셔야 됩니다. 나의 비밀이 중요한 만큼 가족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이에게 가족의 비밀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의 사생활과 생각을 존중해 줍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말은 발 없이 천리를 가고 돌고 돌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이나 가족의 비밀을 얘기했다가는 결국은 그것이 언젠가 되돌아와서 자신의 뒤통수를 때리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를 만나서 가족의 은밀한 비밀과 치부에 대해 안주거리로 올려서 말씀하지 마세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약속을 지킬 때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부름도 달아나 버립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7번째, 나의 치명적인 약점은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 10명에게 나의 깊은 약점을 이야기하면 앞에서는 모두 위로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중 8명은 뒤돌아서면 내 아픔을 이용해 본인들의 행복을 쟁취합니다.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겐 내 삶을 담보 잡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피치 못할 상황에서 약점을 이야기해야 할 때도 절대로 모든 약점을 한 번에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입 밖으로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합니다. 수다쟁이처럼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은은한 기운을 바라는 사람은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즐기는 게 인간입니다. 정말 치명적인 약점은 혼자의 노력으로밖에 극복 불가능합니다. 8번째, 나만의 철학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 모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당연한 인생사 이치입니다. 오랜 세월의 격정과 풍파를 이기는데 내 소신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요? 내 신념이 나에게는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선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을 타인에게 적용하려는 고집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억측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갈등과 신뢰의 파괴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내 철학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내 마음, 내 습관 하나 바꾸기 어려운데 남들이 내 뜻대로 바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내 머리만 아파질 뿐입니다. 특히 자식 문제에 있어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지 마셔야 됩니다. 중학교 2학년을 지나온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에 정확히 반대로 행동하고 때로는 반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강요해서 잘 풀리는 일이란 없지요.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스스로의 철학은 혼자서만 소신 있게 지키는 게 좋습니다. 9번째, 친구의 비밀을 알게 되어도 또 다른 친구에게 말을 옮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믿는 친구가 본인의 비밀을 알려주어도 절대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말을 옮기면 안 됩니다. 친구의 비밀은 내 마음속 판도라의 상자 깊은 곳에 넣고 잊어버리십시오. 내 친구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나라도 그 비밀을 지켜줘야 합니다. 가벼운 내 입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친구에게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슬프고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 내가 절친한 친구 한 명에게만 약점을 털어놨는데 시간이 지나 모두가 내 약점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친과의 신뢰와 우정이 깨질 뿐만 아니라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칠 것입니다. 우연이라도 알게 된 친구의 비밀은 끝까지 지켜줘야 합니다. 10번째, 여러분의 재능을 남들에게 섣불리 말하지 마십시오.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는 분들 중에도 자신만의 능력으로 남들을 도와주며 마음이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참으로 멋진 분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굳이 떠벌리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의 선의와 선행을 안 좋게 봅니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이런저런 충고와 조언을 하는 대신에 그저 말없이 가서 조용히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철학을 공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보다 행동입니다. 도움을 주었기에 질투 받을 일도 없습니다. 이에 더불어 나에게도 뿌듯함과 만족감이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재능으로 남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지 마십시오. 내 능력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면 주위에 시간을 내달라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이제 우리는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늙은 몸을 아껴가며 사용하는 것이 내 자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재산이나 건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내 스스로가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오히려 자식을 돕는 길입니다. 그러니 몸을 아껴서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주위를 살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을 살아보니 부모님이 재산 한 푼 물려주진 못하더라도 본인들의 노후만 잘 준비되어 있어도 자식에게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자식들은 내 앞가림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에 안심이 됩니다. 행복한 노후는 자식으로부터 독립함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웠으니 자식도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들인 돈이 얼마인데 내 노후를 방치해 라는 생각으로 자식에게 바란다면 부모나 자식 모두 불행해집니다. 늙을수록 자식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장하여 가정을 이룬 자식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지심의 표현일 뿐입니다. 자식에게 희생하며 애지중지 길렀더라도 부모의 노후는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옛부터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자식이 부모를 위해 희생하기는 좀처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노후 준비가 덜 된 부모가 병원비, 생활비의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자식으로서 기본적인 도리로 도움을 준다면 좋지만 자식이 부모 세대보다 더 살기 힘든 게 요즘 시대라서 도움을 못 받아도 서운하다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형제 간 갈등은 부모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면 자식들 사이에도 누가 부모를 어떻게 모시냐 등 갈등의 씨를 남겨주는 꼴이 되고 맙니다. 부모에게는 열 자식도 짐이 아니지만 자식들에게는 부모가 짐이 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요즘은 부모가 자식을 모시고 사는 시대라고 합니다. 자녀 결혼자금, 집 마련, 사업자금까지 대주고 손주 키워주기까지 무한 희생하고 나서 노후에 자식 며느리 눈치 보며 사는 삶은 부모로서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 길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쉽게 퍼준 사랑은 자식들은 당연한 걸로 여기고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퍼주지도 말고 부담 주지도 말고 100세까지 내 돈으로 내가 사는 게 현명한 길입니다. 노후에 자식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는 하지 마시고 내 몸은 내가 건사해야 됩니다. 자식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기대하는 대신 내 노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준비하셔야 되는 3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노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 독립입니다. 나이 들어서 요양원에 가지 않고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면 육체적으로 독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인 어려움에 마주하게 되는데요. 노후에는 건강을 잘 지키기만 해도 흑자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이 곧 돈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부모 부양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건강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돋보기, 보청기, 틀니, 지팡이, 약봉지가 일상이 됩니다. 아프면 서럽다지만 더 큰 문제는 질병으로 인해 따라오는 삶의 질 저하인데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닥치면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사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그 수준이 300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얼마나 오래 아플지, 간병비는 언제까지 나갈지, 이런 모든 일정이 불확실합니다. 일부에서는 병원 신세를 지는 노인들이 의료와 요양에 노후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간병 파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50대, 60대부터 얼마나 건강관리를 잘했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은 지옥이 될 수도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건강한 노년을 맞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우선 건강 수명을 늘리려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력 운동을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이 기초 체력을 일찍이 다져놓지 못하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누우면 죽고 서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력을 잃는 순간 급격히 노화가 됩니다. 하체가 조금씩 가늘어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고 걷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또 관절염이나 골다공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걷기가 불편하여 앉아만 계시고 걷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그때부터 기초 체력이 급속히 붕괴되는 것입니다. 무릎, 등이나 어깨도 구부러진 상태로 굳어서 완전히 피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은 근력이 약해져서 근육이 우리 몸을 지탱해주지 못해서입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팔과 다리에 힘이 빠져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노후의 자식이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노후를 보내려면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무병장수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운동은 젊음과 장수를 보장한다고 이야기하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거나 덤벨을 들고 발 뒤꿈치를 올렸다 내리거나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스쿼트 동작 또는 누워서 윗몸 일으키기 등을 지금 당장 실천해 보셔야 합니다. 운동에 대한 부담감이 있거나 운동을 하기에 신체 능력이 많이 저하되셨다면 가볍게 걷기 운동부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균형을 잡는 운동인데요. 어르신들 중에 낙상 사고가 흔히 일어납니다. 낙상은 특히나 요즘같이 추운 겨울철에 더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젊은 사람들에 비해 노인이 낙상했을 경우 사망률은 10배,
입원율은 8배나 높다고 합니다. 낙상으로 인한 부상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낙상 사고를 막기 위해서 균형감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운동 중 하나는 한 발로 서기입니다. 눈을 감고 한 발로 서서 30초간 유지하는 방법으로 매일 10회씩 반복하고 익숙해지면 시간을 점차 늘려가시면 좋습니다. 집에서 틈틈이 균형 잡기 운동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노후의 가장 중요한 1순위는 신체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독립입니다. 노후 행복은 돈이 결정한다고 할 만큼 나이 들수록 돈이 필요해지는데요. 길어진 노후를 대비해서 젊은 시절부터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노후의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돈이 들어가는 일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노후 준비 안 된 부모들이 많은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가난한 부모는 자식들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일은 넘으면 힘 빠져서 돈 쓸 일도 별로 없을 텐데요. 주변의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변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노부모 간병, 자녀 지원, 배우자 병환, 주택 수리 등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목돈 지출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런 돌발 상황에 대비하려면 일찍부터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잔고가 바닥나면 일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건강이 나빠져서 예전처럼 돈을 벌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현역으로 일을 계속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젊었을 때 모아둘 거리라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저축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셔야 합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그에 맞춰 씀씀이도 줄여야 하지만 한번 높아진 소비 수준을 낮추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은퇴가 임박했다면 온 가족이 한마음으로 덜 쓰고 짐을 줄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벌고 있는 소득은 20, 30년 후 고정적인 소득이 사라질 때 내 자신과 배우자가 쓸 소중한 씨앗입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테니까 저축은 필요 없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겠다는 유혹도 생길 수 있지만 성급히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하기 쉬운데요. 나이 들어서 투자에 실패하면 젊을 때처럼 패자부활전이 어렵습니다. 힘들게 번 퇴직금은 놀리지 마세요라고 접근하는 사람은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노년기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미국 등 글로벌 우량 금융상품에 한정하고 여행, 취미 등에 쓰는 돈도 예산 내에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현역 시절엔 잘 나가던 사람도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나이 들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노후가 고달파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가진 노후 자금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도 능력입니다. 또 노년기의 빈곤은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얼마 전 충격적인 기사를 접했습니다. 자기의 질병을 자녀들에게 알리지 않거나 의료비와 간병의 부담을 자녀에게 주지 않으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아픈 아내를 살해한 뒤 극단적 시도를 한 할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도 있었는데요.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생각하는 생애 말기의 좋은 죽음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이 90.6%로 압도적인 응답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자식이 부모의 간병은 물론 부양까지 대신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자식들도 먹고 살기 힘든 현실이기 때문에 부모의 부양은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노후에 이런 비참한 일이 현실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더 일찍 자발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황혼의 나이에 무조건적인 자녀 지원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했다고 해서 계속 퍼주면 내 노후가 먼저 무너지게 됩니다. 자식에게 한 푼도 안 주면 맞아 죽지만 다 주면 굶어 죽고 밥만 주면 무서워 죽는다는 말은 우스갯소리지만 그 속에 뼈가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이나 가족에게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독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노후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 독립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일 두려운 게 무엇인가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치매에 걸릴까봐 걱정이라고 하시는데요. 몸이 아픈 병보다 무서운 게 치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치매는 자신은 물론 그 주변까지 힘들게 하는 병이다 보니 중년 이후부턴 치매에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발병률이 높은 노년기에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이나 우울증은 치매의 원인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노후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외로움과 우울감을 극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치매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직 치매에 대한 치유약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치매 치료제는 병의 악화를 지연시키는 효능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식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하셔야 되는데요. 쉽게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으로는 음식을 꼭꼭 씹어 드시는 것입니다. 음식을 씹는 동작만으로 내려가는 혈류량을 증가시켜 뇌를 활성화합니다. 껌을 자주 씹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일기를 쓰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치매 환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치매 초기에는 단기 기억을 회상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이유는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뇌기관인 해마가 손상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를 예방하려면 매일 일기를 쓰는 버릇을 기르는 게 좋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해마를 자극하고 퇴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심지어 그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뇌는 지속적인 자극을 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자극은 새로운 자극인데요. 내가 평소 하고 싶은 일들을 실천하면서 생활에 활력을 주셔야 됩니다. 또 무엇보다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과 꾸준히 만나면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것은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만남, 취미 동아리 모임 등에 참여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야말로 치매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우울증은 치매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 초기 증상을 보이신다면 가능한 한 빨리 치료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음식은 통곡물, 녹황색 야채와 견과류를 통한 적절한 단백질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올리브유는 뇌세포의 구성물질로 알려져 있는 리놀렌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억력을 증진시켜 치매를 예방한다고 합니다. 해산물 중에서도 특히나 등푸른 생선을 자주 드시는 것도 권장드리는데요. 등푸른 생선에 함유되어 있는 오메가3는 두뇌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줘서 치매 예방 음식으로 으뜸이라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노후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혼자 있지 마시고 여러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면서 즐겁게 사셔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시고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지 마세요.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말씀드린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3가지 방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주일에 한 번 친구들과 등산하고 내려와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할 수 있으면 나의 노후 준비는 다 끝난 것이다. 일주일에 한 번 등산할 정도의 체력,
혼자 병원 다닐 수 있는 신체 능력과 자식들이 유일한 대인관계가 아닌 이렇게 어울려 외롭지 않게 지낼 친구가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가서 외식하고 삼겹살에 소주, 두부에 막걸리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경제적 여유면 충분합니다. 100세 시대가 확실한 이 시점에 이 세 가지를 해낼 수 있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식 농사가 부모의 노후를 보장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자식이 잘 성장하여 독립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의 기대는 금물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면 냉정하게 덧정을 끊어야 합니다. 관심의 모든 것은 잔소리로 비칠 뿐입니다. 노후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더 큰 불행은 자식에게 무거운 몸뚱아리를 맡기는 것이겠죠. 자식에도 부모 부양의 책임을 지우지 않으려면 부모도 자식을 기르는 목표를 정해놓고 양육해야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거나 취업하는 시점 정도로 양육 목표를 정해놓고 그 후에는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자식도 자신의 인생을 살고 부모도 부모의 인생과 노후 준비에 매진하면서 서로 부담을 주지 않는 관계로 사는 것이 최선입니다. 물론 자식으로서 부모를 나 몰라라 하라는 건 아닙니다. 자식의 도리는 꼭 경제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지요. 가끔 찾아뵙고 서로 소통하며 안부 전하고 맛있는 밥 한 번씩 먹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부모의 노후를 자식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옛날의 가족 개념이나 효도 사상이 지금의 현실이 아님을 이 시대의 어르신들은 직시해야 됩니다. 효도는 이제 변화하는 시대를 따르지 못하는 낡은 전통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효도를 받던 부모 세대에게도 효도를 하던 자식 세대에게도 이제 효도는 멍해요 부담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노인의 요양병원 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살 때에는 세월이 총알 같다 하고 손 화살 같다 하건만 할 일 없고 몸이 쇠하니 세월이 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한탄하시더이다. 정신이 맑으면 무엇하리요. 자식이 많은들 무엇하리요. 보고품만 더하더이다. 차라리 정신을 놓아버린 저 할머니처럼 세월이 가는지 자식이 왔다 가는지 애지중지하던 자식을 보아도 몰라보시고 그리움도 사랑도 다 기억에서 지워버렸으니 천진난만하게 하루 세끼 주는 간식만이 유일한 낙이더이다. 자식 10여 남매 있음 무엇하리요. 이 한 몸 거할 것 없더이다. 아들, 딸, 자식들, 유명 인사인들 무엇하리요. 이 한 몸 갈 곳 없어 여기까지 흘러 왔더이다. 허리띠 졸라매고 최고학벌 자랑하며 고생도 보람으로 알고 자식 뒷바라지 했던들 무엇하리요. 작디 작은 이 한 몸,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 손에 매인 것을 인생 종착역인 이곳까지가 멀고도 험하였으니 종착역에 벗은 많으나 마음 나눌 곳 없어 외롭더이다. 앞을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속에 맑은 정신은 외롭기만 하더이다. 치매로 정신을 망각하면 차라리 그것이 신의 선물이 아닐까요? 나는 무슨 죄를 지어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까? 망각하는 그것만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몸은 쇠하고 정신 맑으면 무엇하리요. 괴로움만 더하더이다. 가는 마당의 야속함도 사랑도 그리움도 추억도 정신에서 모두 내려놓으니 차라리 마음이 홀가분하지는 않을까요? 모진 비바람도 다 지나간 조용히 흐르는 저 호수 같은 마음으로 훌훌 떠나고 싶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느 노인의 일기가 어떠셨나요? 과거엔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일평생을 투자하고 노후를 보장받기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젠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아니라면 자신이 스스로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시대입니다. 아직도 연금 타고 퇴직금 타서 울며 불며 매달리는 자식에게 결혼비용, 사업자금, 취업자금 다 털어주고 빈털터리가 된 부모들이
길거리에 내몰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서로 비참한 꼴이 되지요. 한 푼 없이 늙고 초라한 부모가 자식들에게 더 이상 부모가 아닌 것이 오늘의 세태입니다. 자식에겐 교육까지만 책임져주고 언제까지가 될지 모를 자신의 제3의 인생인 노후 대비의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 현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 노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운칠기삼이라는 단어만큼 우리네 삶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도 없는데요. 어떤 일이 잘 되려면 운이 7, 노력이 3 정도 필요하다는 말로 제 아무리 날고기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라도 때가 안 맞고 운이 안 따라주면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게으르고 어리숙한 사람이라도 시운을 잘 만나면 성공하기도 합니다. 이제 중년을 넘어 되돌아보니 운칠기삼이란 말에 조금 더 공감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누구나 한 번쯤은 내 운세가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운에만 의존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는 일이지만 타고난 운이라는 것이 있다면 나는 어떤 운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운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궁금한 게 사람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들을 우리의 옛 어른들도 해왔다고 하는데요. 바로 생일의 끝자리로 자신이 어떤 운을 타고났는지 알아볼 수 있는 생일 풍수에 대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풍수학자가 얘기하는 태어난 날로 알아보는 운세와 또 운의 흐름을 좋게 바꾸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의 대박나는 띠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하셔서 내 생일에는 금전운, 건강운 등 어떤 운이 관련 깊은지와 운의 흐름을 좋게 바꾸는 특별한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풍수란 천지의 에너지인 기를 조절하여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기술을 말합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배양된 풍수는 점성술도 주술도 아니며 사람들의 실제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의 집대성인데요. 생활하면서 늘 기운이 없거나 취직이 잘 안 되거나 돈이 잘 모이지 않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생활 풍수로 행운을 불러오는 방법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풍수에는 생일 풍수도 있는데 생일 풍수란 자신이 태어난 날짜의 끝자리 수만으로 자신의 성격과 운명을 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역학의 수신비에 의한 것으로 옛날 중국에서는 숫자 하나하나에 여러 가지 뜻이 깃들어 있다고 여겨왔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절구가 3월 3일, 5월 5일과 같이 홀수가 겹치는 것도 3과 5라는 숫자가 가진 힘을 얻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역학에서 숫자에 관한 전설은 7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황하에서 발견된 태고 시대에 용마 등껍질에 적힌 1부터 10까지의 숫자 문장이 그 시초입니다. 그 후 거북이 등에 일정하게 새겨진 숫자 문장도 발견됐는데 이 거북이 등에 적힌 숫자는 오늘날 우리가 역학의 기본으로 하는 숫자의 배치와 같습니다. 즉 태고부터 오늘날까지 중국에서는 숫자 철학을 계승해 왔던 것이죠. 중국의 부자들은 비즈니스 관계의 사람을 만날 때 생일 풍수를 이용하여 관시를 맺기도 합니다. 재물복이 있는 사람과 사업을 하게 되면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부자들 사이에서 7000년간 내려온 생일 풍수란 게 무엇이길래 이토록 열광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태어난 날의 끝자리 수로 성격과 운명을 잃는 생일 풍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양력생일 기준 1일, 11일, 21일, 31일에 태어난 사람. 만물은 1일부터 시작합니다. 봄에 싹을 키우는 것처럼 착실하게 전진해 나가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동작 면에서는 항상 먼저 나아가 움직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날짜에 태어난 사람은 재물복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천성은 한 마리 늑대와 같고
인간관계에서는 혼자 설치다가 고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센 만큼 고집도 세고 자칫 돈을 모으는데 힘들 수는 있으나 귀인을 통해 인생에서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처음의 첫걸음에 강함으로 계절로는 봄에, 시간으로는 오전 중에 전력을 다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2일, 12일, 22일에 태어난 사람. 음과 양, 안과 박, 일이 둘로 나누어져 음양이 된 숫자 2. 그러므로 이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금방 친해지는 반면 타산적으로 상대를 저울질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성격을 활용하면 정치가도 될 수 있습니다. 1과 0 두 종류의 기호로 작동하는 컴퓨터 관계 일을 하면 좋습니다. 두 갈래 길에서 망설이는 성향이 있지만 고민하지 말고 뛰어난 두뇌를 활용하여 사회에서 큰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 날짜에 태어난 사람은 재물복도 많습니다. 재주도 많고 굉장히 비상하며 돈복도 타고났기 때문에 재산을 현금화하는 능력도 탁월합니다. 야무진 듯하면서도 물어터진 듯한 게 단점이다 보니 어렵게 돈을 모았다 싶으면 매사 조심하셔야 됩니다. 3일, 13일, 23일에 태어난 사람. 3은 만물에 생기를 주는 숫자입니다. 밝음과 발전의 숫자, 좋은 머리와 성격, 수려한 외모 등 삼위일체의 덕을 겸비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인기가 있어서 평생 먹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단 인기 때문에 남성은 삼각관계에 주의해야 하며 특히 23일에 태어난 사람은 술로 망할 수 있으므로 과음은 삼가도록 해야 됩니다. 여름을 좋아하는 성격이므로 휴가를 남쪽 섬에서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금전운은 채우기 힘든 돈그릇을 타고났습니다. 돈을 모으고 재물복이 있게 하려면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4일, 14일, 24일에 태어난 사람. 사신상은 북쪽엔 현무, 동쪽엔 청룡, 서쪽엔 백호, 남쪽엔 주작이 보호해주는 이상적인 토지를 사신상이라고 합니다. 24일에 태어난 사람은 성격이 온순하고 돈에 구애 않는 행운의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4일과 14일에 태어난 사람의 성격은 제멋대로이며 사방팔방 일을 저지르고 돌아다니는 타입이므로 사면초가의 쓰라린 경험을 맛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욕심이 많으며 뜬구름을 잡으려는 성향이 있으니 착실하게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는 심적 풍요로움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5일, 15일, 25일에 태어난 사람. 목화토, 금수,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오행의 움직임과 비슷하며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책임감도 강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신뢰가 두터우며 지도자 타입입니다. 오감이 예민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는 반면 자신의 좋고 싫음이 확실한 것이 오게티입니다. 가족운은 좋으며 자녀 간의 인연도 깊기 때문에 일과 가정에 충실한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상은 노란색입니다. 타고난 돈그릇이 크기도 하고 장사의 소질도 있습니다. 머리가 좋고 수단도 좋으며 돈 버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 주의할 것은 너무 돈을 쫓으면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됩니다. 6일, 16일, 26일에 태어난 사람. 역의 8개를 만드는 6개의 성과 같이 신비적인 힘을 가졌습니다. 온화하고 친절한 성격은 운을 불러들여 윗사람에게 귀여움을 받는 강한 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잘 다루며 회식 자리에서 2차, 3차까지 상대해주는 타입입니다. 단 26일생은 완고한 스타일이지만 어떤 환경에서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돈복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닥쳐도 헤쳐나갈 수 있으면 누군가는 내 돈복을 채워주는 때가 옵니다. 7일, 17일, 27일에 태어난 사람. 중림칠연.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오로지 자신만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독립심이 강해서 여성도 7대양 각지를 넘나들며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는 고집 때문에 밖에서는 7인의 적과 충돌하기도 합니다. 흥정에 약합니다. 행운의 색상은 흰색입니다. 가을에 활동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8일, 18일, 28일에 태어난 사람. 7전8기. 역경에 강한 성격으로 끈기가 있고 반드시 성공합니다. 부지런하며 팔면육비로 대활약하는 등 평생 일할 운도 가지고 있습니다. 팔면육비란 8개의 얼굴과 6개의 팔이라는 뜻으로 혼자 여러 사람 몫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끝이 넓어지는 숫자 8은 중국에서 발제의 숫자라고 하며 만년이 행복합니다. 이 날짜에 태어난 사람도 재물복이 많습니다. 단 28일생은 고독을 즐기는 특이한 성격으로 사람을 사귀기가 어려운 타입입니다. 너무 일에만 전념하지 말고 폭넓은 사귐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돈이 없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돈이 쌓이는 대기만 성형 타입입니다. 돈거래를 조심해야 됩니다. 9일, 19일, 29일에 태어난 사람. 중국에서는 굴을 완전한 궁극의 양수로 여겨왔으며 일본에서는 궁중을 구중이라고 할 정도로 예민한 감성과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멀리하려는 완벽주의는 모함을 받기도 하는 등 고립되기 십상입니다. 긴긴 가을밤을 홀로 보내야 하는 노후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29일생으로 현명한 사람으로 인망이 높습니다. 돈 그릇과 욕심도 적당하며 땀을 흘린 만큼 돈을 버는 타입입니다. 재물이 들어왔을 때 이성 문제를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10일, 20일, 30일에 태어난 사람. 어머니 뱃속에 있는 천진난만한 아기와 같이 자꾸 끌려드는 인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격은 온순하여 손해보기 십상입니다. 한 가지 일에 열중하는 타입으로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보아야 마음이 놓입니다. 도박은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격차가 좀 심한 편이지만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 반드시 행운이 찾아옵니다. 힘을 안 들여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재물복은 좋으니 주변 사람으로부터 신임을 얻으면 그 운은 더 상승합니다. 본인의 생일 끝자리로 보는 생일 풍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운은 자신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타고난 운이 없는 사람이라면 운이 좋아지길 마냥 기다리지 않고 좋은 운이 들어올 수 있게 행동에 나서야 되는데요. 운의 변화는 내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절대 생겨나지 않습니다. 세상사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린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설사 나쁜 운도 노력해서 좋은 운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것이 그 또한 세상사 이치이지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분위기를 반전시킬 묘책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쁜 운을 좋은 운으로 되돌리는 개운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은 빨리 털어버리고 이미 운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셔야 됩니다. 역시 난 안 되라고 계속 암시하면 누구라도 불안해지고 일이 꼬이게 됩니다. 운은 항상 기운이 밝고 긍정적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요.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습관처럼 해보세요.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운이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게 되듯이 운이 좋다고 말하면 운이 좋아지고 운이 나쁘다고 말하면 운이 나빠지게 됩니다. 말에는 자기 실현에 힘이 있기 때문이죠. 생각의 차이가 운을 바꿉니다. 마음이 바뀌면 자세가 달라지고 스스로 좋은 기운을 발산해 운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준 긍정적인 에너지도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줬음에도 내게 침을 뱉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긍정적인 말은 사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작고 약해서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던 운이 시간이 지나 내게 정말 필요한 때가 되었을 때 매우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내가 뿌린 에너지는 다 나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내가 평소에 하는 말을 잘 점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사람을 늘 곁에 두셔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인데요.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전념해야 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가급적 허용하지 말고 그냥 관심을 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신 좋은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즉, 함께해서 즐거운 사람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좋은 운을 불러오는데요.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가에 따라 내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싫은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쌓지 말고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류시와 시인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라는 책에서도 시인이 지금까지 한 여행 중에 가장 힘들었던 여행은 열악한 환경, 불편한 교통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불평꾼 친구와 함께한 인도 여행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친구를 두고 여행 중간에 도망쳤다는 고백을 한 바도 있는데요. 그만큼 주변에 누군가를 두어 어떤 에너지를 주고 받느냐는 인생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좋은 운은 좋은 사람과 함께 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정리정돈을 하셔야 합니다. 탁한 기운이 나가야 좋은 기운이 유지되기 때문인데요. 운기가 정체되어 있거나 침체된 곳은 정돈이 안 되어 어지럽고 좋지 않은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좋은 방향의 기도를 하는 것도 개운템을 놓는 것도 청소를 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손길이 닿지 않아 더럽혀진 그림액자, 오랫동안 입지 않아 그저 장롱 속에만 걸려있는 철진한 옷 등은 죽은 기운에 해당됩니다. 종종 고장난 시계를 고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서랍 속에 넣어 방치해두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계는 끊임없이 돌고 돌아가며 순환해야 하는 물건이므로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입지 않는 옷도 버리기가 아깝다면 자주 빨래를 해서 입거나 주변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연과 계절이 때가 되면 변화하는 것처럼 모든 기운은 조금씩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멈춰 움직이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를 해두면 덕을 보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좋은 운까지 날아가 버리게 만듭니다. 집 치우기가 귀찮은 사람은 스스로 운을 좋지 않게 만드는 중입니다. 청소와 관리는 좋은 운으로 만드는 일상의 기본 수칙입니다. 나쁜 운을 좋은 운으로 바꾸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은 성공 철학으로 운둔근을 제시했었습니다. 우선 운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둔함과 흉운도 버텨내는 근성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처럼 사람은 능력 하나만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운만을 기다리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난 후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행운도 준비된 자에게 옵니다.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죠. 내 꽃은 봄, 여름, 가을이 지난 뒤에 필 것이다라고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드린 개운법 3가지를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이 방법만으로도 틀림없이 운이 변하는 여러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새해 갑진년을 맞아 2024년에 대박나는 띠를 알려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새해에는 운수대통하시길 바랍니다. 대박나는 띠 첫 번째는 뱀띠입니다. 기존의 힘든 시기를 지나 새롭게 도약하고 잘 되는 시기입니다. 생각했던 목표보다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해이기도 한데요. 나를 도와주는 귀인을 통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성취운 등 횡재수가 커집니다.
또한 승진운도 좋기 때문에 임금 인상의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방면에 재주가 있고 도화의 끼가 많으므로 왕성한 활동이 있는 시기입니다. 2024년은 전반적으로 편안하게 살고 즐거운 일이 많은 한 해가 됩니다. 대박나는 띠 두 번째는 호랑이띠입니다. 갑진년을 맞이하여 굴곡진 기복을 뛰어넘고 2024년도에 크게 대박나는 띠입니다. 귀인이 찾아오며 기회를 맞이하는 성취운이 높은데요. 횡재수가 커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양력 5월, 6월에 태어난 분들은 재물운, 건강운, 성취운 인덕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박나는 띠 세 번째는 원숭이띠입니다. 원숭이띠 분들은 날 삼재까지 오느라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4년에는 재물운과 문서운이 좋아지는 원숭이띠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3월과 7월에 큰 복이 들어오고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더욱 좋은 해가 될 것이라고 하니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갑진년엔 여러모로 마음을 편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박나는 띠 네 번째는 닭띠입니다. 새로운 확장 가능성이 열려 재물운과 귀인을 만나는 시기인데다가 운기가 상승하는 시기까지 겹쳐서 새로운 미래로의 도약을 도와줄 적당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동안 무엇을 해도 시작조차 안 되고 너무 힘들었던 닭띠분들은 갑진년에는 상승운을 타고 꼭 대박나셔서 본인이 하고자 하시는 길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기회가 있다고 하니 용기 내서 꾸준하게 나아가시길 기원합니다. 대박나는 띠 마지막은 토끼띠입니다. 2024년에는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매우 길한 해입니다. 합격 문서, 자격증, 집문서 등을 말하는 문서운이 높아지고 재물이 들어오는 큰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7월과 8월 즈음에 기운이 들어오면서 운이 트이고 하반기에는 좋은 결과로 이어져 대박이 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람을 귀하게 생각해야 기회가 옵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을 맞아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힘들었던 일은 미련 없이 잊어버리시고 그동안 소원하셨던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건강과 가정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올해 노후의 지혜 채널에 보내주신 관심에도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